안녕하세요. 바림소리입니다. 더디 세계 문학 오만과 편견 제인 오스틴 지음 이정아 옮김 2부 8장 목사관 사람들은 피츠 윌리엄 대령의 태도를 입이 마르게 칭찬했다. 여자들은 모두 그 덕분에 로징스의 모임이 굉장히 즐거우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쪽에서 초대를 한 것은 며칠이 지나고 나서였다. 집에 손님들이 와 있으니 그들이 필요할 리 없었다. 신사들이 도착한 지 거의 일주일이 지나고 부활절이 되어서야 로징스에 초대받는 영광을 누렸는데 그마저도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 저녁에 저택으로 오라고 청했을 뿐이다. 지난 한 주 동안 목사관 식구들은 캐서린 영부인도 드버그 양도 거의 만나지 못했다. 그동안 피츠 윌리엄 대령은 목사관을 한 차례 이상 방문했지만 다하시는 교회에서만 만날 수 있었다. 목사관 식구들은 당연히 저녁 초대에 응했고 알맞은 시간에 캐서린 영부인의 응접실에서 자리를 같이 했다. 영부인은 그들을 정중하게 맞아주었으나 분명 손님이 아무도 없던 때처럼 아주 반기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실제로 캐서린 영부인은 거의 조카들하고만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다하시와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눴다. 피츠 윌리엄 대령은 그들을 보게 되어 진심으로 기쁜 것 같았다. 로징스에 있다 보면 어떤 일이든 기분 전환이 되니 반가웠고 무엇보다도 콜린스 부인의 예쁜 친구가 그의 마음에 쏙 들었다. 그는 엘리자베스 옆에 앉아서 켄트와 하트퍼드셔, 여행과 집에서 지내는 생활, 그리고 새로운 책과 음악 등을 주제로 아주 유쾌하게 대화를 이끌어가서 엘리자베스는 그곳에 온 후 처음일 만큼 무척 즐거웠다. 두 사람이 워낙 흥에 겨워 거침없이 대화를 나누자 다하시뿐만 아니라 캐서린 영부인까지 관심을 드러냈다. 다하시는 이내 호기심 가득한 눈길로 두 사람을 거듭 바라보았다. 영부인도 비슷한 심정으로 잠시 바라보다가 더 이상 궁금해서 못 참겠다는 듯 서슴없이 큰 소리로 물었다. 피츠 윌리엄, 둘이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 베넷 양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건데? 나도 좀 들어보자. 음악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대답을 피할 수 없자 그가 말했다. 음악 얘기라고? 그럼 모두가 듣게 크게 좀 말해보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니까. 음악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면 나도 좀 끼어야겠네. 잉글랜드에서 나보다 더 진심으로 음악을 즐기고 음악적 감수성을 타고난 사람은 없을 게야. 언제든 배웠더라면 음악의 대가가 됐을 텐데. 앤도 건강이 허락해서 배울 수만 있었다면 마찬가지였을 게야. 앤은 분명 아주 멋지게 연주했을 텐데. 다하시, 조지아나는 어떻게 잘하고 있니? 다하시가 여동생의 연주 실력이 뛰어나다며 애정어린 칭찬을 늘어놓았다. 그렇게 잘하고 있다니 몹시 기쁘구나. 캐서린 영부인이 말했다. 그 애한테 많이 연습하지 않으면 뛰어난 연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내가 말하더라고 전해라. 이모님, 제가 장담하건대 조지아나에게는 그런 조언이 필요 없을 겁니다. 정말 꾸준히 연습하니까요. 다하시가 대답했다. 연습은 많이 할수록 좋단다.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지. 다음번에 그 애한테 편지를 쓸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연습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일러야겠구나. 아가씨들에게 꾸준히 연습하지 않으면 뛰어난 연주를 할 수 없다고 자주 말하곤 한단다. 베넷 양에게도 더 많이 연습하지 않으면 연주를 영영 잘하지 못할 거라고 여러 번 말해주었지. 콜린스 부인 집에는 피아노가 없지만 언제라도 로징스에 와서 젠킨슨 부인 방에 있는 피아노로 연습하라고 말해주곤 하지. 알다시피 아주 한갓진 곳이라서 그 방에만 있으면 아마한테도 방해가 안 될 테니까.
다하시는 이모의 교양 없는 태도가 부끄러운 듯한 표정이었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커피를 다 마시고 나자 피츠 윌리엄 대령이 엘리자베스에게 약속대로 피아노를 연주해달라고 말했다. 엘리자베스는 바로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러자 피츠 윌리엄 대령은 의자를 끌어와 그녀 가까이에 자리를 잡았다. 캐서린 영부인은 노래를 절반쯤 듣더니 앞서 그랬듯 다하시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얼마 후 이모 곁을 벗어난 다하시는 평소처럼 조심스럽게 피아노 쪽으로 다가가 아름다운 연주자의 얼굴이 훤히 보이는 자리에 떡하니 섰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행동을 눈여겨보았다가 연주 중 편하게 칠 수 있는 첫 번째 느림표 구간이 나오자 장난기 어린 웃음을 머금고 그에게 말했다. 제 연주를 들으러 그러고 오시다니 절 겁주려는 거군요. 하지만 다하시 양의 연주 실력에 저는 겁먹지 않을 거예요. 전 고집이 있어서 남들이 작정하고 겁주려고 하면 절대 못 참거든요. 누가 겁주려고 할 때마다 되레 용기가 솟아난답니다. 오해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제가 작정하고 겁주려 한다고는 생각하시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베넷 양과 알고 지내는 기간 동안 베넷 양이 가끔 본심과 다른 말을 하는 걸 굉장히 즐긴다는 사실 정도는 알게 되었으니까요. 엘리자베스는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재미있어 실컷 웃고 나서 피츠 윌리엄 대령에게 말했다. 대령님의 사촌께서 절 아주 멋지게 설명해 주시겠네요. 제 말은 한마디도 믿지 말라고 가르쳐 주실 거예요. 좀 괜찮은 사람처럼 행세하고 싶은 지역에서 제 진짜 성격을 이렇게 제대로 폭로해주는 사람을 만났으니 전 참 운이 없어요. 하트퍼드셔에서 알게 된 제 단점을 모두 말해버리다니 다하시 씨는 정말 옹졸한 분이군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주 현명하지 못한 분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제 복수심을 자극하고 계시니까요. 하트퍼드셔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친척분들이 깜짝 놀라실지도 몰라요. 전 겁나지 않습니다. 그가 웃으면서 말했다. 다하시가 뭔 잘못을 했는지 어서 좀 들어봅시다. 피츠 윌리엄 대령이 소리쳤다. 내 사촌이 낯선 사람들 틈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고 싶거든요. 그러시다면 말씀드리죠. 하지만 아주 고약한 이야기니까 각오하셔야 해요. 대령님도 아실 테지만 하트퍼드셔에서 다하시 씨를 처음 본 곳이 무도회였어요. 그런데 그 무도회에서 저분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겨우 4곡만 춤을 췄답니다.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정말이에요. 남자분들이 부족했는데도 딱 4곡만 췄다니까요. 여러 아가씨가 파트너가 부족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말이죠. 다하시 씨, 제 말이 틀렸다고 못하시겠죠? 전 그때 일행 외에는 무도회에 있던 어떤 숙녀분과도 인사를 나누는 영광을 누리지 못했답니다. 맞아요. 무도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소개를 받는 일은 없으니까요. 그럼 피츠 윌리엄 대령님, 다음은 어떤 곡을 연주해 드릴까요? 제 손가락이 대령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소개를 부탁했으면 더 나았을 테지요. 하지만 전 처음 보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능력이 없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대령님 사촌분께 여쭈어도 될까요? 엘리자베스가 여전히 피츠 윌리엄 대령을 보며 말했다. 지성과 교양을 갖추고 세상 경험을 쌓아온 분이 왜 처음 보는 이들과 어울리는데 재주가 없는 건지요? 그건 저 친구에게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답니다. 피츠 윌리엄 대령이 말했다. 그런 수고로운 일은 필요 없지요. 일부 사람들에게 있는 재능이 저한테는 확실히 없답니다. 다하시가 말했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 쉽게 대화를 나누는 재능 말입니다. 저는 대화 분위기도 파악하지 못하는 데다 다른 사람들처럼 흥미있는 척 맞장구를 칠 줄도 모른답니다. 제 손가락은 제가 아는 많은 여성들과 달리 이 악기를 훌륭하게 연주하지 못하지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그들처럼 힘이 넘치지도 않고 빠르지도 못하며 잘 표현하지도 못해요. 하지만 그래도 전 항상 제 탓으로 여긴답니다. 힘들게 애써 연습하지 않았으니까요. 제 손가락이 다른 여성들의 손가락만큼 빼어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다하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전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베넷 양은 시간을 더 유익하게 썼던 거죠. 베넷 양의 연주를 듣는 특권을 누린 이들은 누구라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못할 겁니다. 우리 둘 다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선 연주를 하거나 춤을 추지 않죠. 순간 캐서린 영부인이 불쑥 끼어들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고 물어서 대화가 끊겼다. 엘리자베스는 곧바로 다시 연주를 시작했다. 캐서린 영부인이 다가와 잠시 귀를 기울이다가 다하시에게 말했다. 베넷 양도 좀 더 연습하고 런던의 유명한 선생한테 지도받을 수 있다면 아주 잘 칠 텐데. 감각은 앤만 못하지만 손가락 움직임이 아주 좋으니까. 앤이 건강해서 배울 수만 있었다면 정말 멋지게 연주했을 텐데. 엘리자베스는 다하시가 딸을 칭찬하는 이모에게 얼마나 성의껏 동의해주는지 보려고 그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 순간은 물론 다른 때도 그가 드버그 양을 사랑한다는 낌새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다하시가 그녀를 대하는 전반적인 태도로 볼 때 빅리 양이 안심해도 되겠다 싶었다. 그녀도 다하시의 친척이었다면 드버그 양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그와 결혼할 가능성이 있었을 테니까 말이다. 캐서린 영부인은 계속해서 엘리자베스의 연주를 비평하는 틈틈이 연주법과 감각에 대해 지도했다. 엘리자베스는 꾹 참아가며 공손하게 지도를 받았고 그들을 모두 집에 태워다 줄 영부인의 마차를 대령할 때까지 신사들의 요청에 따라 피아노 앞을 지켰다. 9장 다음 날 아침 콜린스 부인과 마리아는 볼일을 보러 마을에 갔고 엘리자베스는 혼자 앉아 제인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손님이 왔음을 알리는 초인종이 울려 깜짝 놀랐다. 분명 마차 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므로 캐서린 영부인이 왔을 리는 없을 것 같았다. 그래도 혹시 영부인일지 몰라 온갖 무례한 질문을 피하기 위해 반쯤 쓰다만 편지를 서둘러 치우고 있을 때 문이 열렸다. 그런데 천만 뜻밖에도 다하시가 혼자서 방으로 들어왔다. 그도 엘리자베스가 혼자 있어 깜짝 놀란 듯 숙녀들이 모두 같이 있는 줄 알았다며 불쑥 들어온 점을 사과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자리에 앉았는데 엘리자베스가 로징스 식구들의 안부를 묻고 나자 두 사람은 완전한 침묵 속으로 빠져들 위기에 처한 듯 했다. 어떤 말이든 반드시 생각해내야만 하는 다급한 상황에서 엘리자베스는 문득 하트퍼드셔에서 그를 마지막으로 봤던 때를 떠올렸다. 그와 빅리 자매가 그렇게 서둘러 떠난 이유에 대해 그가 뭐라고 말할지 궁금했다. 다하시 씨, 작년 11월에는 다들 너무 갑작스럽게 네더필드를 떠나셨어요. 그렇게 금방 모두를 다시 만나서 빅리 씨가 굉장히 놀라면서도 기뻐했겠어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분이 떠나고 바로 다음 날 다들 따라가셨지요. 런던을 떠나올 때 빅리 씨와 누이 분들께서도 잘 지내고 계셨는지요? 아주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빅리 씨는 다시 네더필드로 돌아오실 생각이 별로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 친구한테 그런 말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곳에서 지내는 시간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빅리에게 친구들이 많기도 하고 지금이 그 친구의 인생에서 친구나 약속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때이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네더필드에 뜸하게 오실 거라면 이웃들을 위해서 그 집을 아예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래야 우리한테도 그곳에 정착해서 사는 이웃이 생길 테니까요. 하기야 빅리 씨는 이웃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그 집을 얻은 걸 테니 우리는 같은 원칙에 따라 그 집에 계속 사시든 떠나시든 결정하길 기대해야겠죠. 마땅한 세입자가 나타나는 즉시 그 친구가 그 집을 포기한다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니겠지요.
엘리자베스는 대꾸하지 않았다. 빅리의 이야기를 더 하기가 두려웠다. 다른 할 말이 없었기에 이제는 화제거리를 찾는 고생을 그에게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다하시가 눈치챘는지 곧바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집이 참 쾌적한 것 같습니다. 콜린스 씨가 처음 헌스퍼드에 왔을 때 캐서린 이모님께서 이 집을 많이 손보신 걸로 압니다.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친절에 대해 콜린스 씨만큼 황송해하는 사람도 분명 없었을 테고요. 콜린스 씨는 아주 훌륭한 아내를 얻으신 것 같더군요. 네, 정말 그래요. 그분의 지인들은 당연히 기뻐할 거예요. 그분을 남편으로 받아들이거나 그렇게 받아들이고도 그분을 행복하게 해줄 분별 있는 여자는 흔치 않을 텐데 운 좋게 그런 아내를 만났으니까요. 제 친구는 정말 총명하답니다. 물론 콜린스 씨와 결혼한 것을 아주 현명한 일로 봐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렇지만 샬럿이 더없이 행복해 보이는 데다 찬찬히 따져보면 제 친구에게 아주 잘된 결혼인 건 분명해요. 친정이나 지인들과 이렇게 가까운 곳에 가정을 꾸려서 친구분이 무척 좋아하시겠군요. 지금 가까운 곳이라고 하셨나요? 거의 50마일이나 떨어져 있답니다. 길이 좋은데 50마일이 뭐가 어때서요? 반나절이면 오는 거리죠. 그래요. 저는 그 정도면 아주 가까운 거리라고 말하겠습니다. 전 그 거리 때문에 이 결혼을 잘한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없거든요. 엘리자베스가 큰 소리로 말했다. 저라면 콜린스 부인이 친정 가까이에 가정을 꾸렸다는 말은 결코 하지 않았을 거예요. 베넨 양이 하트퍼드셔의 애착이 커서 그런 겁니다. 아마 롱본을 조금만 벗어나도 멀게 느껴질 겁니다. 다하시가 이 대목을 말할 때 얼핏 미소를 짓자 엘리자베스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다. 그녀가 제인과 네더필드를 생각하고 있다고 짐작한 게 틀림없었다. 그러자 엘리자베스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전 여자가 결혼해서 친정 가까이에 살수록 좋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멀고 가까운 건 상대적이라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여행 비용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재산이 많다면 거리는 전혀 문제될 게 없겠죠. 하지만 이 집은 그렇지 않아요. 콜린스 씨 부부에게 넉넉한 수입이 있긴 하지만 잦은 여행을 감당할 정도는 아닐 겁니다. 따라서 전 제 친구의 친정집이 지금의 절반도 안 되는 거리에 있다 해도 제 친구가 친정 가까이에 산다곤 말하지 않을 겁니다. 다하시가 그녀 쪽으로 의자를 조금 당겨 앉으며 말했다. 자기 고장에 그렇게까지 강한 애착을 느끼면 안 됩니다. 베넨 양도 언제까지나 롱본에만 살 순 없으니까요. 엘리자베스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다하신 감정의 변화를 느낀 듯 의자를 뒤로 빼서 앉은 뒤 탁자 위에 있던 신문을 집어들어 훑어보면서 좀 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켄트는 마음에 드십니까? 두 사람 모두 침착하고 간결한 말투로 그 지역을 화제로 잠시 대화를 나눴다. 곧이어 볼일을 마치고 돌아온 샬럿과 마리아가 들어오면서 그마저도 금세 끝나버렸다. 샬럿 자매는 두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다. 다하시는 자신의 불찰로 베넨 양을 방해했다고 말한 뒤 누구와도 말하지 않은 채 잠시 앉아만 있다가 가버렸다. 이게 무슨 뜻일까? 다하시가 나가자마자 샬럿이 말했다. 일라이자, 그분이 널 사랑하는 게 틀림없어. 그게 아니면 이렇게 스스럼 없이 우리 집에 오실 분이 아니잖아? 그러나 엘리자베스가 그가 침묵을 지켰던 일을 들려주자 샬럿의 바람에도 아랑곳 없이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았다. 갖가지 추측을 한 끝에 두 친구는 그가 따로 할 일을 찾지 못해 그 집에 왔다고 짐작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맘때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 사냥철이 끝난 때였다. 집 안에는 캐서린 영부인이 버티고 있었고 책과 당구대도 있었지만 남자들이 집에만 있을 순 없었다. 그러던 차에 목사관이 가깝기 때문인지 혹은 거기까지 걸어갔다 오는 일이 즐거워서인지
아니면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좋아서 그런지 사촌간인 두 신사는 그 무렵 거의 매일 그곳까지 걸어오고 싶은 유혹을 느꼈다. 이들은 다양한 낮 시간대에 따로 오기도 하고 같이 오기도 했으며 가끔은 캐서린 영부인까지 대동하고 찾아왔다. 목사관 사람들은 모두 피츠 윌리엄 대령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게 즐거워서 그 집에 온다고 확신했으며 그 때문에 당연히 그를 더욱 좋아하게 되었다. 엘리자베스는 피츠 윌리엄 대령이 뚜렷하게 호감을 보일 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와 함께 있을 때 만족스럽다 보니 예전에 좋아했던 조지 위컴이 생각났다. 물론 두 사람을 비교해보면 피츠 윌리엄 대령의 태도는 조지 위컴처럼 매혹적일 만큼 자상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넓고 깊은 지식만큼은 그를 따라올 사람이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다하시가 왜 그토록 자주 목사관을 찾아오는지는 이해할 수 없었다. 툭하면 10분가량 같이 앉아있으면서도 입도 뻥긋하지 않는 것을 보면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올 리는 없었다. 간혹 말을 할 때도 의지가 아닌 강제로 하는 것 같았다. 그런 대화는 예의를 지키기 위한 희생이지 본인에게 즐거운 일은 아니었다. 그가 정말로 활기차 보인 적은 거의 없었다. 콜린스 부인은 그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알 길이 없었다. 피츠 윌리엄 대령이 가끔 그의 못난 행동을 놀리는 것으로 보아 평소에는 그러지 않는 게 분명했다. 물론 그녀가 그에 대해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웠지만 샬럿은 다하시가 그렇게 변한 이유는 사랑 때문이며 그 사랑의 대상은 자신의 친구 일라이자라고 믿고 싶었기에 진지하게 그 증거를 찾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모두 같이 로징스에 갔을 때나 다하시가 헌스퍼드에 올 때마다 그를 유심히 지켜보았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다하시가 엘리자베스의 얼굴을 자주 쳐다보는 것은 틀림없었지만 표정을 보면 긴가민가했다. 진심 어리고 확고한 시선이었지만 열렬히 흠모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을 때가 많았고 어떤 때는 그저 아무 생각도 없어 보였다. 샬럿은 엘리자베스에게 한두 차례 다하시가 그녀를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엘리자베스는 그때마다 웃어 넘겼다. 그래서 콜린스 부인은 그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괜히 잔뜩 기대하게 했다가 결국 실망으로 끝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다하시가 자신에게 빠져있다는 짐작만으로도 엘리자베스가 그를 싫어하는 마음은 싹 사라질 게 분명해 보였다. 샬럿은 엘리자베스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가끔 그녀와 피츠 윌리엄 대령이 결혼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다. 그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더할 나위 없이 유쾌한 사람이었다. 피츠 윌리엄 대령이 엘리자베스를 좋아하는 것은 확실했고 그의 사회적 위치 또한 더없이 바람직했다. 하지만 다하시에게는 그의 이런 모든 장점들을 무색하게 만드는 한 가지가 있었다. 바로 사촌인 피츠 윌리엄 대령에게는 없는 막강한 성직 임명권을 갖고 있었다. 10장 엘리자베스는 로징스의 대정원을 산책하다가 뜻밖에도 한 차례 이상 다하시와 마주쳤다. 인적이 없는 곳에 그가 나타나다니 운이 없어도 그렇지 참으로 고약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연히 만나는 일이 다시 없도록 처음 그와 마주쳤을 때 일부러 그 길이 자신이 가장 즐겨 찾는 산책로라고 일러주었다. 그런데도 그곳에서 또다시 그를 만난다면 얼마나 이상한 일이겠는가.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고 심지어 3번이나 마주쳤다. 계획적으로 심술을 부리거나 고행을 자처하는 것 같았다. 우연히 만날 때마다 그냥 한두 마디의 의례적인 안부를 묻고 어색하게 뜸을 들이다가 가버리는 게 아니라 일부러 발길을 돌려 그녀와 함께 산책을 했기 때문이다. 그는 결코 말을 많이 하지 않았고 그녀 또한 애써 말을 하거나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3번째 우연히 만났을 때 엘리자베스는 다하시가 어딘지 이상하면서도 앞뒤가 안 맞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령 헌스퍼드에서 지내니 즐겁냐고 물었고 혼자 산책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콜린스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지 등 두서없는 질문을 던졌다. 또한 로징스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가 그 저택을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말할 때는 그녀가 언제든 다시 켄트에 오면 그곳에서도 머물기를 기대하는 듯 했다. 그의 말에 그런 속뜻이 들어있는 것 같았다. 혹시 피츠윌리엄 대령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걸까? 조금이라도 의도가 있는 말이라면 피츠윌리엄 대령과 관련해 예상되는 일을 빗대어 말하려는 게 틀림없을 것 같았다. 그런 생각으로 약간 고민이 되던 참에 목사관 건너편에 울타리 입구가 보이자 무척 반가웠다. 어느 날 엘리자베스는 제인이 가장 최근에 보낸 편지를 꼼꼼히 다시 읽으면서 언니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쓴 게 분명한 몇몇 구절들을 곱씹어 보며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다하씨가 나타나 그녀를 놀라게 하는 대신 이번에는 피츠윌리엄 대령이 다가오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얼른 편지를 치우고 억지로 웃어 보이며 말했다. 이쪽 길로 다니시는 줄은 몰랐어요. 대정원을 한 바퀴 돌아보는 중입니다. 그가 대답했다. 보통 해마다 그럽니다. 안 그래도 다 돌고 나서 목사관에 들르려고 했답니다. 어디 더 멀리 가실 건가요? 아니요, 곧 돌아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리하여 엘리자베스도 발길을 돌려 그와 함께 목사관 쪽으로 걸어갔다. 토요일에 켄트를 떠나시나요? 그녀가 물었다. 네, 다하씨가 다시 연기하지 않으면 말이죠. 그렇지만 저야 하자는 대로 따라갈 뿐이죠. 일정은 다하씨가 마음대로 조정한답니다. 그분은 조정한 게 마음에 안 들더라도 최소한 선택권이 자신한테 있다는데 크게 만족하겠네요. 다하시 씨만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즐기는 사람은 못 봤어요. 다하씨가 자기 뜻대로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요. 피츠 윌리엄 대령이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다 그런걸요. 다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 그럴 수 있는 더 나은 수단을 갖고 있을 뿐이죠. 그는 부자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가난하니까요. 심각하게 말하는 거랍니다. 아시다시피 장남이 아니면 자제하고 의존하는 일에 단련되어야 하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백작의 차남이라면 그 두 가지 다 잘 모를 것 같은데요. 진지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대령님은 이제껏 자제와 의존에 대해 뭘 알게 되었나요? 돈이 없어서 가고 싶은 곳에 못 가보거나 갖고 싶은 것을 못 가져본 게 언제였나요? 정곡을 찌르는 질문이군요. 아마 그런 성질의 고생은 많이 해보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좀 더 중대한 일에서는 돈이 없어서 고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남이 아닌 아들들은 자신이 원할 때 결혼할 수 없으니까요. 좋아하는 여자가 재산이 많지 않을 때 그렇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돈 많은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던데요. 돈 쓰는 습관이 배어있다 보니 경제적으로 독립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저 같은 처지의 차남들 중에서 돈 문제를 신경 안 쓰고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답니다.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하자 얼굴이 붉어졌지만 엘리자베스는 얼른 마음을 가다듬고 발랄하게 말했다. 그러면 백작의 차남은 보통 얼마면 되죠? 장남이 매우 병약한 게 아니라면 5만 파운드 이상은 요구하지 않을 듯 싶은데요. 그 역시 유쾌하게 받아치면서 두 사람은 그 이야기를 그만 끝냈다. 말이 없으면 자신이 방금 나눴던 이야기에 기분이 상했다고 생각할까봐 엘리자베스가 곧바로 말을 이었다. 사촌께서는 무엇보다 자기 마음대로 다룰 사람이 필요해서 대령님을 데려온 게 아닌가 싶어요. 결혼을 하면 그런 분을 평생 곁에 두게 될 텐데 다하시 씨는 왜 결혼을 안 하는지 모르겠군요. 어쩌면 지금은 여동생만으로도 충분해서 그럴 수 있겠네요. 그분이 유일한 보호자니까 여동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건 아닙니다. 피츠 윌리엄 대령이 말했다. 그건 저와 다하시가 공유하는 권한입니다.
다하시와 제가 다하시 양의 공동 후견인이니까요. 어머, 정말요? 그럼 두 분이서 어떤 식으로 후견인 역할을 하는 건가요? 후견인 노릇이 힘에 부치지 않나요? 그 또래 아가씨들은 종종 대하기가 조금 힘들죠. 게다가 진정한 다하시 가문 사람이라면 그 아가씨도 제멋대로 하는 걸 좋아할 테니까요. 엘리자베스는 이 말을 할 때 피치 윌리엄 대령이 자신을 유심히 쳐다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가 곧바로 다하시 양이 왜 그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자 자신이 그런대로 진실에 가까운 말을 했다고 확신한 그녀가 곧장 대답했다. 놀라지 마세요. 다하시 양을 나쁘게 말하는 소리를 들은 건 절대 아니니까요.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순종적인 아가씨에 가깝다고 말해야 되겠죠. 제가 아는 숙녀들께서 그 아가씨를 무척이나 좋아하더군요. 허스트 부인과 빅리 양 말이에요. 대령님도 그분들을 알고 있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조금 알긴 하죠. 그분들 오빠가 쾌활하고 아주 신사다운 분이죠. 다하시와 절친한 사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엘리자베스가 냉담하게 말했다. 다하시 씨는 특별할 정도로 빅리 씨에게 자상하죠. 끔찍이 보살펴주기도 하고요. 보살펴준다. 그렇죠. 정말이지 제가 봐도 다하시는 꼭 필요할 때마다 그 친구를 보살펴주더군요. 이곳으로 오는 길에 그에게 들은 이야기로 판단하건대 빅리가 다하시에게 큰 신세를 진 것 같더군요. 하지만 제멋대로 다하시가 말한 친구가 빅리일 것이라고 생각한 거라서 그에게 신뢰가 될 겁니다. 순전히 제 추측이었을 뿐이니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다하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일이 널리 알려지는 걸 바라지 않을 겁니다. 숙녀 쪽 가족들이 알게 된다면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기 때문이죠.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이 빅리라고 생각할 만한 대단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라는 점도 명심해 주십시오. 다하시는 제게 이렇게만 말했을 뿐입니다. 최근에 더없이 경솔한 결혼으로 공경에 처할 뻔한 친구를 구하게 되어 기뻤다고요. 친구의 이름이나 다른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답니다. 제가 그냥 그런 공경에 처할 만한 친구라면 빅리가 아닐까 싶은 데다 작년 여름 내내 두 사람이 붙어 다녔던 터라 빅리 이야기일 거라고 짐작했을 뿐입니다. 다하시 씨가 왜 그렇게까지 한 건지 이유를 말해주던가요? 상대 숙녀분한테 강력히 반대할 만한 몇 가지 사유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떼어놓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썼다던가요? 자기가 쓴 방법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피츠 윌리엄 대령이 웃으며 말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얘기만 해주었을 뿐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계속 걷기만 했는데 분노가 차올라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피츠 윌리엄 대령이 살짝 그녀를 쳐다보더니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느냐고 물었다. 대령님이 해주신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대령님 사촌의 행동이 신경에 거슬려서요. 본인이 왜 심판관 행세를 한 걸까요? 다하시가 개입한 걸 주제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다하시 씨가 무슨 권리로 친구의 애정을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지 모르겠군요. 또한 어째서 오로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친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하고 지시하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녀는 마음을 가다듬은 뒤 이어 말했다. 하지만 자세한 사정도 모르면서 그분을 비난하는 건 부당하죠. 그 이야기 속 남녀가 깊이 사랑하지 않은 걸로 봐야겠군요. 그렇게 추측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피츠 윌리엄 대령이 말했다. 하지만 정말 그렇다면 몹시 애석하게도 제 사촌이 세운 업적이 보잘것 없어지죠. 농담으로 한 말이었지만 엘리자베스가 듣기에는 다하시를 정확히 표현한 말 같아서 대답할 마음이 들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다짜고짜 화제를 바꾼 뒤 옥사간에 다다를 때까지 그저 그런 이야깃거리로 대화를 이어갔다.
피츠윌리엄 대령이 목사관 방문을 마치고 떠나자마자 그녀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본인이 들은 모든 이야기를 골똘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야기 속 인물이 자신과 관련 없는 다른 사람들일 리 없었다. 다하시가 그토록 무한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2명이나 존재할 리 없었다. 빅리와 제인을 떼어놓는 조치를 취할 때 다하시도 관여했을 것이라고 짐작은 했지만 여태까지 그 일을 꾸미고 실행한 주모자는 빅리 양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다하시가 자만심에 눈이 멀어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그가 원흉이었다. 그의 오만함과 변덕스러움 때문에 제인이 그 모든 고통을 겪고 지금까지도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다. 다하시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마음이 넓은 언니에게서 모든 행복의 희망을 빼앗아간 셈이었다. 그런데 그가 끼쳤을 해악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었다. 피츠윌리엄 대령은 상대 숙녀분한테 강력히 반대할 만한 몇 가지 사유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말했는데 강력히 반대할 만한 그 사유라는 게 시골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이모부와 런던에서 사업을 하는 외삼촌이 계시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었다. 제인 언니만 놓고 봤을 때는 반대할 거리가 있을 수 없지. 엘리자베스가 소리쳤다. 더없이 사랑스럽고 착한 사람이니까. 뛰어난 지성과 넘치는 교양, 그리고 매혹적인 자태까지. 아버지도 괴팍한 데가 있긴 하지만 다하시 씨마저도 무시하지 못할 능력과 그가 결코 따라가지도 못할 훌륭한 인품을 갖추고 계시니 그 때문에 딱히 반대할 이유는 없지. 그런데 엘리자베스는 어머니를 생각하니 사실 자신감이 조금 떨어졌다. 하지만 어머니와 관련해 반대할 만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다하시 씨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았다. 오히려 그의 자존심에 비추어 볼 때 친구의 처지가 될 사람들의 분별력이 부족한 것보다 사회적 지위가 떨어지는 것이 더 큰 결격 사유가 되리라 확신했다. 마침내 엘리자베스는 다하시가 한편으로는 그와 같은 최악의 오만함에 눈이 멀고 다른 한편으로는 빅리 씨와 자신의 여동생을 맺어주고픈 소망에 이끌려 반대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렇게 이 일로 속을 태우고 눈물을 흘리다 보니 머리가 지끈거렸다. 저녁이 되면서 두통이 훨씬 더 심해진 데다 다하시라면 꼴도 보기 싫었기에 엘리자베스는 콜린스 부부와 로징스에 가서 차를 마시기로 한 약속에 불참하기로 했다. 콜린스 부인은 그녀가 정말로 몸이 안 좋다는 것을 알고서 구태여 가자고 조르지 않았으며 남편도 그러지 못하게 최대한 말렸다. 그러나 콜린스는 그녀가 집에 남아서 캐서린 영부인이 못마땅해 할까봐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11장 목사관 사람들이 떠나자 엘리자베스는 다하시에 대한 반감을 한껏 격앙시키려고 작심한 듯 켄트에 와 있는 동안 제인이 보낸 편지를 모두 꺼내 자세히 훑어보았다. 이들 편지에는 실질적인 불평이나 지난 일들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내용도 없었고 현재의 괴로운 마음을 전하는 구절도 전혀 없었다.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나 각 편지의 거의 모든 행에서 제인 특유의 경쾌한 문체는 물론 편안한 평정심과 모든 이들을 친절하게 감싸는 마음에서 비롯된 어둠에 갇혀버린 적이 거의 없는 명랑함은 사라지고 없었다. 처음 받았을 때보다 더욱 집중해서 읽어보니 모든 문장에 언니의 불안한 마음이 배어 있었다. 남에게 크나큰 불행을 안겨주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러한 능력을 자랑한 다하시를 생각하자 언니의 고통이 더욱 뼈아프게 다가왔다. 이틀만 지나면 그가 로징스를 떠난다는 게 그나마 위로가 되었다. 또한 보름 후면 언니를 다시 만나서 있는 힘껏 사랑으로 보살펴주어 언니가 예전처럼 명랑해지게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훨씬 마음이 편해졌다. 다하시가 켄트를 떠난다면 그의 사촌도 함께 떠날 게 확실했다.
하지만 피츠 윌리엄 대령은 그녀에게 구혼할 의도가 없다는 걸 분명히 했고 그가 무척 마음에 들긴 했지만 그 사람 때문에 서운한 마음은 없었다. 엘리자베스가 그렇게 마음을 다지고 있을 때 느닷없이 초인종이 울렸다. 피츠 윌리엄 대령이 전에도 한 번 저녁 늦게 찾아왔던 터라 지금도 특별히 그녀의 안부를 묻기 위해 왔나 생각하니 그녀의 마음이 조금 설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곧바로 사라지고 기분도 완전히 달라졌다. 정말 놀랍게도 다하시가 방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는 허둥대면서도 곧장 건강 상태부터 물은 뒤 그녀가 나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싶어 찾아왔다고 말했다. 엘리자베스는 예의를 갖추되 차갑게 대답했다. 그는 잠시 앉아있다가 일어서더니 방 안을 서성거렸다. 엘리자베스는 놀랐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몇 분 동안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안절부절 못하며 그녀에게 다가오더니 말을 시작했다. 있는 힘을 다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당신을 얼마나 열렬히 찬미하고 사랑하는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너무 뜻밖이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그를 빤히 쳐다보며 얼굴을 붉혔고 믿기지 않아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다하시는 이런 반응에 한껏 고무되어 그 순간은 물론 오래전부터 그녀에게 품어왔던 감정을 모두 털어놓았다. 고백의 말은 훌륭했지만 그에게는 가슴에 간직해왔던 감정 말고도 자세히 설명해야 할 감정이 또 있었다. 그는 애정 문제를 말할 때보다 자신의 자존심을 이야기할 때 더욱 설득력이 있었다. 다하시는 그녀의 열등한 사회적 지위, 그로 인해 신분 하락과 불명예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 그녀의 가족이 보여주는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끌리는 감정을 이성으로 붙잡았다는 사실을 격렬한 어조로 전했다. 그런 흥분된 고백은 그가 스스로 자신의 지위에 흠집을 내고 있다는 사실 때문인 듯 했지만 어쨌건 청혼하는 입장에서 득이 될 리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그를 뼛속까지 싫어함에도 그토록 대단한 남자의 애정어린 찬사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음가짐은 한순간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그가 받게 될 고통이 안쓰러웠다. 그러나 그가 뒤이어 쏟아낸 말들에 분노가 치밀어 연민의 감정은 모두 분노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그의 말이 끝난 뒤 대답해주기 위해 꾹 참고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했다. 다하시는 아무리 애써도 억누를 수 없는 사랑의 힘을 설명한 뒤 그녀가 그의 청혼을 받아주어 그 사랑에 보답해주기를 바란다는 말로 마무리했다. 보아하니 그는 이 말을 하면서 승낙을 받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게 분명했다. 말로는 걱정되고 떨린다고 했지만 표정은 사실상 확신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을 보고 있자니 더욱 화가 치민 엘리자베스는 그의 말이 끝나자 뺨을 붉히며 이렇게 말했다. 이런 경우에는 고백한 감정에 대해 아무리 불충분한 대답을 하게 되더라도 일단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게 관례라고 생각해요.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므로 제가 고맙게 느낄 수만 있다면 당장 고맙다고 말해야겠죠. 하지만 그럴 수 없군요. 저를 좋게 생각해 주길 바란 적 없는 데다 다하시 씨도 분명 아주 마지못해서 저를 그렇게 봐주었을 테니까요. 누구한테든 제가 고통을 주었다면 미안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정말 저도 모르게 그리 된 것이니 그 고통이 오래가지 않기만 바랄 뿐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저에 대한 호감을 인정하지 못하게 막았던 감정이 있으시니 제 설명을 듣고 나서 극복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벽난로에 기대 서서 그녀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던 다하시는 말뜻을 알아채고 놀라는 동시에 화가 난 것 같았다. 화가 나서 낯빛이 창백해졌고 얼굴 전체에서 마음이 요동치는 게 드러났다. 침착해 보이려고 안간힘을 썼고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입도 꾹 다물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그 침묵이 무서웠다. 마침내 그가 억지로 침착한 목소리로 꾸며 말했다. 그러니까 제가 영광으로 여기며 기다리던 대답이 기껏 이런 것이란 말이군요.
왜 그렇게 예의를 지키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서 제 청혼을 거절하시는지 묻고 싶군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저 역시 묻고 싶네요.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제가 불쾌해하고 모욕으로 여길 게 뻔한데 무슨 의도로 본인의 의지와 이성을 거스르다 못해 심지어 본인의 인격까지 거스르면서 절 좋아한다고 고백하시는 거죠? 만약 제가 무례했다면 이 질문이 어느 정도 그 변명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화가 나는 이유는 또 있답니다. 다하시 씨도 아실 거예요. 제가 설령 다하시 씨에게 별다른 감정이 없었어도 심지어 호감이 있었다고 해도 거절했을 거예요. 다하시 씨 같으면 사랑하는 언니의 행복을 짓밟아버린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일 마음이 생길 것 같나요? 엘리자베스의 이 말에 다하시의 낯빛이 변했다. 그렇지만 그런 감정의 변화도 잠시일 뿐 그는 그녀가 이어 말하는 동안 끼어들려고 하지 않고 듣기만 했다. 제가 다하시 씨를 나쁘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어떤 이유를 대도 다하시 씨가 그 일에서 부당하고 비열한 짓을 한 건 변명이 되지 않아요. 두 사람을 떼어놓고 세상 사람들에게 한 사람은 변덕스럽고 우유부단하다는 비난을 받게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좌절된 희망 때문에 비웃음을 받게 해서 두 사람 모두를 더없이 지독한 불행으로 몰아넣은 일 말이에요. 혼자서 꾸민 건 아니어도 다하시 씨가 주도한 일임을 감히 부인할 순 없겠죠. 잠시 말을 멈춘 엘리자베스는 조금의 죄책감도 없는지 전혀 흔들리지 않는 태도로 듣고만 있는 그를 보고 분노가 치밀었다. 다하시는 심지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미소까지 지으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녀가 거듭 물었다. 그러자 다하시는 침착한 척하면서 대답했다. 제 친구와 언니분을 떼어놓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고 그 결과 성공을 거두어 기쁘게 생각한다는 걸 부인할 마음은 없습니다. 제 자신보다 그 친구에게 더 도움이 되고자 했으니까요. 엘리자베스는 그와 같은 정중한 자책을 못 들은 척 하려고 했지만 그 속뜻마저 지나칠 수 없어 분한 마음이 달래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단지 이번 일 하나만으로 제가 다하시 씨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이어 말했다. 이 일이 있기 오래전부터 다하시 씨에 대한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답니다. 수개월 전에 위컴 씨한테서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다하시 씨의 성품을 알게 되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선 뭐라고 말할 수 있으세요? 이번에는 어떤 우정의 행위로 포장해서 변명하시렵니까? 아니면 어떤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시겠어요? 그 사람 일에 관심이 꽤 많은 모양이군요. 다하시가 약간 흥분한 어조로 얼굴까지 붉히면서 말했다. 그분이 어떤 불행을 겪었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관심을 갖지 않겠어요? 불행을 겪었다. 다하시가 경멸 어린 말투로 대꾸했다. 그렇죠. 그는 정말 엄청난 불행을 겪었죠. 다하시 씨가 그렇게 만들었고요. 엘리자베스가 힘껏 외쳤다. 다하시 씨가 그분을 지금처럼 가난하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분이 받아야 할 혜택을 전혀 주지 않았잖아요. 그분이 당연히 받아야 할 상이자 권리인 경제적 자립을 빼앗아 그분 인생의 가장 행복한 때를 앗아가 버렸잖아요. 이 모든 일을 바로 당신이 저질렀어요. 그런데도 그분의 불행을 깔보고 비웃듯 말하는군요.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군요. 다하시가 빠르게 방을 오가며 큰 소리로 말했다. 저를 그런 사람으로 판단하고 있다니.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다니 고맙군요. 그 말씀에 따르면 제가 참으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거군요. 그렇지만 말입니다. 그가 서성거림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며 덧붙였다. 만약 제가 그동안 당신에게 진지한 마음을 품지 못한 이유를 이토록 솔직하게 고백해서 베넷 양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이 없었다면 그와 같은 제 잘못들은 용납될 수도 있었겠지요. 더 현명한 방법을 써 제 마음의 갈등을 감쪽같이 숨겨서
베넷 양이 이성으로 따져보든 심사숙고해보든 어떻게 해보아도 제가 무조건적이고 순수한 애정에 이끌려 청혼했다고 믿도록 입에 발린 말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뼈아픈 비난은 듣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모든 종류의 가식을 싫어합니다. 방금 고백한 제 감정 또한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고 정당한 감정이니까요. 제가 베넷 양의 보잘것없는 집안을 두 팔 벌려 환영하리라 기대하셨습니까? 사회적 신분이 저보다 단연코 낮은 사람들과 인척이 된다고 들떠서 자축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엘리자베스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화가 치밀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다하시 씨, 제게 다른 방식으로 고백했다면 반응이 달랐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이에요. 좀 더 신사답게 행동하셨다면 그러한 고백을 거절하면서 마음이 쓰였을지 모르지만 그 밖에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다하시는 이 말에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엘리자베스가 이어 말했다. 다하시 씨께서 달리 어떤 방식으로 청혼을 했어도 받아들일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또다시 눈에 띄게 놀란 그가 믿기지 않으면서도 수치스러운 감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엘리자베스는 계속해서 말했다. 처음부터, 더 정확히 말하자면 다하시 씨를 처음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저는 그 태도를 보고 다하시 씨가 오만하고 다른 이의 감정을 제멋대로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완전히 믿게 되면서 반감이 들기 시작했고 연이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확실한 혐오로 자리 잡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결국 다하시 씨를 안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다하시 씨에게는 청혼을 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하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베넷 양의 감정도 완전히 이해했으니 이젠 제가 간직해온 감정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빼앗은 걸 용서해 주십시오. 모쪼록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 말만 남기고 그는 서둘러 방을 나갔다. 다음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그가 떠나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부터 엘리자베스의 마음이 크게 요동치면서 고통이 밀려왔다. 몸을 가눌 수 없자 정말로 힘이 쑥 빠지면서 주저앉았고 그 상태로 반시간 동안 울었다. 방금 있었던 일을 곱씹고 되새겨볼수록 놀라움만 커질 뿐이었다. 다하시에게 청혼을 받다니. 그렇게 여러 달 동안 그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다니. 본인이 앞장서서 친구와 그녀의 언니가 결혼하지 못하도록 말리고 자신의 선택도 그에 못지않게 강력히 말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온갖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는데도 결혼하고 싶을 만큼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니 믿을 수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그에게 그토록 강한 사랑을 불러일으켰다니 자기도 모르게 통쾌한 생각까지 들었다. 그러나 그의 오만함, 치가 떨리도록 오만한 그의 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제인에게 저지른 일을 실토하던 그 뻔뻔함, 해명하지도 못하면서 당당하게 인정하는 용서할 수 없는 그 자신감, 위컴에 대해 말할 때의 그 무정한 태도, 부인조차 하려 들지 않는 위컴에 대한 잔인한 처우 등을 떠올리니 그의 애정을 생각하는 동안 잠시 일어났던 연민의 정이 순식간에 식어버렸다. 계속해서 이런저런 생각에 마음이 몹시 산란한데 캐서린 영부인의 마차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자베스는 그런 모습을 샬럿에게 들키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서둘러 자기 방으로 피했다. 12장. 다음 날 잠에서 깬 엘리자베스는 전날 밤 겨우 잠이 들 때까지 시달렸던 생각과 시름에 똑같이 잠겨 있었다. 아직도 전날 일로 받았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상태였다. 그녀는 다른 일을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서 아침 식사를 마치자마자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쐬며 산책하기로 마음먹었다. 곧장 가장 즐겨 찾는 산책로로 향하다가 때때로 다하시가 그곳을 찾는다는 사실이 떠오르자 대정원으로 들어서는 대신 오솔길을 걸어서 대로 반대편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대정원의 울타리가 여전히 길 한쪽으로 경계를 이루며 이어졌다. 엘리자베스는 이내 사유지 안으로 이어지는 울타리의 문 하나를 지나갔다. 그렇게 두세 차례 그 구간을 산책하고 나니 상쾌한 아침 공기에 이끌려 대정원 입구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고 싶어졌다. 켄트에 오고 나서 지금까지 5주가 흐르는 동안 그곳의 풍경은 크게 달라졌고 때이른 나무들은 날마다 푸른 빛을 더해갔다. 다시 산책을 이어가려는 순간 대정원 가장자리에 자리한 작은 나무숲 사이로 한 신사의 모습이 얼핏 보였다. 그 남자가 그녀 쪽으로 다가오자 다 하시면 어쩌나 두려운 나머지 그녀는 곧장 되돌아갔다. 그러나 마주오던 그 남자가 벌써 가까운 거리까지 와서 그녀를 보았는지 열심히 발길을 재촉해 다가오면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엘리자베스는 몸을 돌렸다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자마자 다하시의 목소리가 분명한데도 다시 입구 쪽으로 걸어갔다. 다하시 또한 이미 그곳에 도착해 있었다. 그리고 편지 한 통을 내밀어서 그녀가 얼떨결에 받아들자 그가 거만하고 침착한 표정으로 말했다. 베넷 양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동안 이 숲속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부디 이 편지를 읽는 영광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한 뒤 돌아서서 다시 숲속으로 향했고 곧이어 시야에서 사라졌다. 기분 좋은 내용이 들어있을 리 없었지만 엘리자베스는 강한 호기심에 못 이겨 편지를 열어보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장의 편지지에는 맨 끝까지 글씨가 빽빽하게 가득 차 있는 데다 심지어 겉봉에까지 글씨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다. 이윽고 엘리자베스는 길을 따라 걸으면서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로징스에서 아침 8시에 쓴 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베넷 양, 이 편지를 받고 지난밤에 그토록 혐오스러워했던 제 감정이 다시 되풀이되거나 청혼을 다시 할까봐 두려워하며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 빨리 잊을수록 좋은 소망을 늘어놓아 베넷 양을 마음 아프게 하거나 제 체면을 잃을 의도는 조금도 없습니다. 제 성격에 따라 반드시 이 편지를 써서 베넷 양에게 꼭 읽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렇게 편지를 쓰고 읽어야 하는 수고를 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니 제가 마음대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하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내키지 않으실 줄로 압니다. 베넷 양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꼭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어젯밤 베넷 양은 성격도 매우 다르고 중요도 또한 전혀 다른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다고 저를 비난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지적하신 잘못은 제가 당사자들의 감정과 상관없이 빅리와 언니분을 떼어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 두 번째 잘못은 위컴이 누려야 할 여러 권리를 무시하고 명예와 인간애를 저버려 그가 누릴 수 있는 번영을 망치고 그의 앞길까지 짓밟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친구이자 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이며 우리 집안의 후원을 받지 못하면 의지할 데가 거의 없고 그러한 후원을 기대하고 자란 청년을 의도적으로 무자비하게 내쳤다면 겨우 몇 주 만에 애정을 키운 젊은 남녀를 떼어놓은 짓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폐륜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떤 이유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설명하는 다음의 내용을 읽어보신 후에는 더 이상 어젯밤처럼 제 두 가지 처신에 대해 그토록 아낌없이 혹독한 비난을 퍼붓는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울러 제 입장에서 설명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베넷 양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생각을 털어놓을 수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저에 대한 부당한 평가를 바로잡는 설명이기에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사과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 될 것이므로 사과 말씀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지요. 하트퍼드셔에 머문 지 오래지 않아 저 또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빅리가 그 고장의 어느 숙녀들보다 베넷 양의 언니분을 많이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의 감정이 진지한 애정이 아닐까 걱정하게 된 건 네더필드에서 열린 무도회 날 밤이었답니다.
사실 저는 전에도 그 친구가 사랑에 빠지는 모습을 종종 봤습니다. 제가 베넷 양과 춤을 추는 영광을 누린 그날의 무도회에서 윌리엄 루커스 경이 우연히 말하는 소리를 듣고서 빅리가 언니분에게 관심을 보임에 따라 다들 두 사람의 결혼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경은 그 시기만 정해지지 않았을 뿐 둘의 결혼을 기정사실처럼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 친구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았고 그러고 나서야 제가 여태껏 본 적 없을 만큼 그 친구가 언니분을 무척 좋아한다는 걸 눈치챌 수 있었답니다. 저는 언니분 또한 지켜보았습니다. 그분의 표정과 태도는 한결같이 솔직하고 명랑하며 매력적이었지만 빅리를 남달리 좋아한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밤 유심히 지켜본 결과 언니분께서 빅리의 관심을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나 같은 감정을 나눠 그러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건 전혀 아니라고 확신하게 됐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베넷 양께서 잘못 아시는 게 아니라면 당연히 제가 잘못 안 거겠지요. 그런데 베넷 양이 언니분을 훨씬 잘 알 테니 제가 잘못 알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러니 만약 제가 잘못 안 탓에 언니분께 고통을 안겨드린 거라면 제게 화를 내신 게 부당한 일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거리낌 없이 단언하건대 아무리 날카로운 관찰자였다 하더라도 언니분의 그 태연한 표정과 태도를 본다면 성격이 싹싹할진 몰라도 쉽게 마음을 주는 사람은 아니라고 확신할 겁니다. 제가 언니분이 무관심하기를 바란 것은 분명합니다만 어떤 일을 규명하고 결정을 내릴 때 제 바람이나 우려 때문에 영향을 받는 일은 거의 없답니다. 다시 말해 제가 언니분이 무관심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던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땅한 이유가 있기에 그러기를 바란 것처럼 편견 없는 확신에 따라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제가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한 이유는 어젯밤에 고백한 제 사례처럼 떨쳐낼 수 없는 열렬한 연정이 부족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 친구에게는 보잘것없는 집안과 인척이 되는 게 저와 달리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할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빅리와 저 모두 똑같이 고민이 되는 문제지만 저로서는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가 아니라서 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을 뿐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짧게나마 밝혀야겠습니다. 베넷 양의 외가 쪽 신분이나 처지도 반대할 만하지만 베넷 양의 어머니와 새 여동생들이 그토록 자주 거의 변함없이 드러내는 교양 없는 언행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심지어 가끔은 부친까지도 거기에 가세하시더군요. 죄송합니다. 베넷 양을 마음 아프게 해서 저도 괴롭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결점이 안타깝고 이런 말을 듣는 것이 불쾌하시겠지만 베넷 양과 언니분만큼은 그런 비난을 받을 만한 언행을 전혀 하지 않아 모든 이들의 찬사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영예로울 정도로 두 분의 지성과 품성이 높이 평가받고 있음을 생각하시어 위안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그날 밤 있었던 일들을 지켜본 저로서는 베넷 양이 모든 가족들에 대한 제 판단이 옳다고 확신하여 제 친구를 불행해질 게 뻔한 결혼에서 구해야겠다는 마음만 갈수록 커졌답니다. 베넷 양도 분명히 기억하시겠지만 빅리는 무도회 다음 날 네더필드를 떠나 런던으로 가면서 금방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그때 제가 했던 일을 설명하겠습니다. 저 역시 빅리의 노이들 못지않게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셋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곧 알게 됐고 똑같이 서둘러 빅리를 언니분과 떼어놓아야 한다고 느낀 탓에 곧바로 런던으로 가서 그와 합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런던으로 갔고 저는 빅리에게 언니분을 선택할 때 뒤따를 게 뻔한 해악을 지적해줄 역할을 기꺼이 맡았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해악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제 충고 때문에 그 친구의 결심이 얼마나 흔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저없이 언니분이 무관심하다는 확신을 추가로 전하지 않았다면 결국 결혼까지 못하게 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빅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만큼까진 아니어도 언니분 또한 자신에게 진지한 감정을 품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겸손한 태도를 타고난 빅리는
자신의 판단보다 제 판단을 더 굳게 믿는 친구였기에 그가 잘못 알고 있다고 설득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언니분이 무관심하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나자 하트퍼드셔로 돌아가지 말라고 설득하는 일은 단숨에 이루어졌답니다. 이 일에서 제가 이렇게까지 많은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선 자책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제 자신도 못마땅할 만큼 한 가지 걸리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언니분이 런던에 와 있다는 사실을 숨기는 책략까지 썼다는 겁니다. 빅리 양이 알고 있듯 저 또한 언니분이 런던에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빅리는 아직까지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답니다. 아마 두 사람이 만났다 하더라도 저희 쪽에서 걱정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빅리가 언니분을 만나도 아무런 위험이 없을 만큼 그의 애정이 많이 식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사실을 숨기고 눈을 속이는 짓은 저답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전 그런 짓을 했고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도 달리 더 드릴 사과도 없습니다. 제가 언니분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면 그건 모르고 저지른 일입니다. 또한 베넨 양에게는 제 행동을 좌우한 동기들이 당연히 불충분해 보이겠지만 전 아직도 그런 동기들이 비난받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위컴을 부당하게 취급했다며 더욱 견디기 어려운 비난을 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그와 우리 집안과의 관계를 전부 밝히는 방법으로 반박하는 수밖에 없답니다. 그가 저에 대해 특별히 뭐라고 비난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하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한 명 이상의 증인을 불러 세워 확인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위컴은 오랜 기간 펜벌리의 재산을 관리했던 아주 인품이 훌륭한 분의 아들입니다. 그분께서 맡은 일을 훌륭히 수행해 주시자 당연하게도 선친께선 그분을 돕고 싶은 마음에 조지 위컴을 대자로 삼고 그에게 아낌없이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선친께선 위컴의 학업을 지원해 주셨고 후에 케임브리지까지 보내주셨답니다. 씀씀이가 해픈 아내 때문에 늘 가난에 시달렸던 위컴의 부친께서는 그에게 신사가 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줄 수 없었기에 제 선친의 그러한 지원은 더없이 중요했답니다. 제 아버님은 언제나 상대를 기분 좋게 해주는 태도를 지닌 그와 어울리는 걸 좋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더없이 높이 평가해서 그가 성직에 몸담길 바라셨고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시려고 하셨답니다. 저는 벌써 여러 해 전부터 그를 아주 다르게 평가하기 시작했답니다. 그가 가장 친한 친구인 제 아버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했던 줏대없는 품성 같은 그의 못된 성향들이 제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거의 같은 나이대의 젊은이로서 저는 아버지와 달리 방심한 순간에 그의 진면목을 볼 수 있었답니다. 이 대목에서 또다시 베넨 양의 마음을 아프게 하겠군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는 베넨 양만 알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위컴이 베넨 양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든 제가 그 감정의 본질을 알아챘다 해도 그의 본색을 밝히는 일을 그만둘 수 없답니다. 오히려 밝혀야 할 이유가 또 하나 늘었을 뿐이랍니다. 훌륭하신 저의 아버님께서는 약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위컴을 생각하는 마음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주 확고하셔서 제게 특별히 그가 몸담게 될 직중에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게 해주고 만약 그가 성직을 선택한다면 수입이 아주 높은 목사 자리가 비자마자 그에게 넘겨주라는 유언까지 남기셨답니다. 또한 1,000파운드의 유산도 남겨주셨습니다. 위컴의 부친께서도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뒤 세상을 뜨셨는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채 반년도 지나지 않아 위컴은 결국 성직에 몸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자신이 목사직이라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니 대신 당장 현금으로 보상받기를 기대한다고 해서 불합리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학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1,000파운드의 이자로는 학비를 감당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제가 꼭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더군요. 저는 그의 말이 진실이라고 믿었다기보다 그러길 바랐다고 해야 더 정확할 테지만 어쨌든 그의 제안을 군말 없이 흔쾌히 받아줄 생각이었습니다. 위컴은 성직자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란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곧 그 일은 다 처리가 되었답니다. 그는 혹시라도 앞으로 성직을 받을 상황에 처한다 해도 교회 관계자들에게 모든 권리를 넘기고 그 보상으로 3,000파운드를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두 사람의 관계는 끝난 것 같았답니다. 저는 그를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펜벌리로 초대하지도 않았고 런던에서 같이 어울리지도 않았답니다. 그는 주로 런던에 살았던 모양인데 법학을 공부하겠다는 말은 단지 핑계였을 뿐이고 모든 제약에서 벗어난 그는 나태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답니다. 3년 동안 소식을 거의 듣지 못하다가 원래 그가 넘겨받기로 했던 목사직에 재임 중이던 목사님이 돌아가시자 그가 다시 그 자리를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이 몹시 안 좋다고 강조했는데 믿기 힘든 말은 아니었습니다. 법을 공부해봐야 돈벌이가 시원찮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제야 성직에 몸담기로 확실히 결심했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그를 문제의 성직에 임명해야 가능한 이야기지만 그는 그 점에 대해서 거의 의심의 여지 없이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 임명할 다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돌아가신 아버님의 뜻을 잊었을 리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베넷 양께서도 그런 그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고 거듭되는 부탁을 거절했다고 해서 저를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괴로울수록 저에 대한 분노를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제게 직접 원망을 털어놓았듯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저를 맹렬히 비난했을 겁니다. 그때 이후로 그와의 모든 관계는 완전히 끝난 듯 보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사는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작년 여름에 참으로 고통스럽게도 그가 다시 불쑥 나타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저 자신도 잊고 싶어서 지금처럼 어쩔 수 없이 털어놓아야 하는 상황만 아니라면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해야겠군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으니 베넷 양께서 비밀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겐 저보다 10살 넘게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 제 어머님의 조카인 피치 윌리엄 대령과 제가 그의 후견인을 맡았답니다. 1년 전 무렵 그 아이가 학업을 마치자 우리는 런던에 집을 구해서 그 애를 정착시켰답니다. 작년 여름에 그 아이는 그 집을 도맡아 관리하는 여자와 함께 램스게이트로 갔답니다. 그런데 위컴도 그곳에 따라간 겁니다. 계획적으로 그런 게 틀림없었답니다. 그와 영부인이 전부터 아는 사이였다는 게 밝혀졌으니까요. 불행히도 우리가 그 부인의 성격에 속아 넘어간 것이지요. 영부인의 묵인과 도움에 힘입어 위컴은 어릴 때 그가 잘해주었던 기억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던 제 동생 조지아나의 호감을 사서 그 아이가 그와 사랑에 빠졌다고 믿게 만들어 함께 도망가기로 약속까지 하게 했죠. 그때 조지아나가 겨우 15살이었다는 점을 변명으로 삼아야겠지요. 조지아나가 경솔하게 행동했지만 그나마 다행히도 자신의 입으로 그 사실을 제게 알려주었답니다. 사랑의 도피 행각을 벌이기로 한 날 하루 이틀 전쯤에 제가 예기치 않게 동생의 집에 들렀는데 조지아나가 거의 아버지처럼 존경하는 오빠를 슬프게 하고 화나게 할 거라는 생각을 견디다 못해 제게 전부 털어놓았거든요. 그때 제가 어떤 기분이었고 어떻게 행동했을지 상상이 될 겁니다. 여동생의 평판과 감정을 고려해서 공개적으로 폭로할 순 없었지만 저는 위컴에게 편지를 써 즉시 그곳에서 떠나게 했고 영부인은 당연히 해고했답니다. 위컴의 주 목적은 보나마나 3만 파운드에 달하는 제 여동생의 재산이었겠죠. 하지만 저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 또한 강력한 동기였을 겁니다. 정말이지 완벽한 복수가 될 뻔했습니다. 베넷 양, 지금까지 전 우리가 함께 걱정해왔던 모든 사건을 빠짐없이 충실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제 말을 거짓이라며 전적으로 거부하지 않는다면 이제부터는 제가 위컴을 잔인하게 대했다고 비난하지 말아주었으면 합니다. 그가 어떤 식으로 어떤 거짓말을 지어내 베넷 양을 속였는지 모릅니다만 그가 성공했다고 해도 놀랍지 않을 겁니다. 베넷 양은 앞서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베넷 양의 힘으로는 조사해 볼 수도 없고 성향상 의심하지 않았을 게 분명하니까요. 어쩌면 왜 어젯밤에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지 않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하지만 어제는 제가 감정을 자제하지 못해서 어디까지 밝힐 수 있고 밝혀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이 편지에 밝힌 모든 이야기의 진실 여부는 어느 누구보다도 피츠 윌리엄 대령이 확실하게 증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는 저의 가까운 친척으로 꾸준히 친분을 이어온 데다 무엇보다도 제 아버님의 유언장 집행인 중 한 명이었기에 이들 사건의 처리 과정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답니다. 저를 몹시 싫어하는 탓에 제 주장을 생각할 가치조차 없다고 여기더라도 같은 이유로 제 사촌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건 아닐 테지요. 이에 저는 베넷 양께서 그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오전 중으로 이 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넷 양에게 신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빌겠습니다. 피츠 윌리엄 다하시 13장 다하시가 편지를 건넸을 때 엘리자베스는 다시 청혼하는 내용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지 무슨 이야기가 담겨 있을진 전혀 짐작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위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으니 그녀가 얼마나 열심히 읽고 얼마나 모순된 감정에 사로잡혔을지 충분히 상상이 갈 것이다.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그녀의 심정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었다. 처음에 엘리자베스는 그가 어떻게든 변명할 수 있다고 믿는 줄 알고 무척 놀랐다. 그리고 그는 아무런 해명도 할 수 없으며 염치라는 게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실을 감출 수 없을 것이라고 굳게 확신했다. 그래서 그가 말하게 될 모든 내용에 강한 편견을 품은 채 네더필드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한 대목부터 읽기 시작했다. 엘리자베스는 독해력이 거의 바닥날 정도로 열중해서 편지를 읽었고 다음 문장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 알고 싶어 조바심이 난 탓에 눈앞에 있는 문장의 뜻에 집중할 수 없었다. 언니가 빅리 씨에게 아무 감정이 없었다는 그의 생각은 즉시 잘못 안 것으로 결정해버렸다. 그렇다 보니 그가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한 진짜 이유이자 최악의 이유들을 설명한 대목을 읽을 때는 너무 화가 나서 그의 말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싶은 마음마저 싹 달아났다. 다하시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그녀가 만족할 만한 그 어떤 후회의 표현도 쓰지 않았다. 문체마저 후회되는 투가 아니라 거만하기 짝이 없었다. 그야말로 오만과 무례로 똘똘 뭉쳐 있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이어서 위컴의 일을 설명하는 대목에서는 그녀도 어느 정도 또렷해진 정신으로 집중해서 읽었다.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때까지 그녀가 품어온 위컴의 인격에 대한 모든 생각이 완전히 뒤집힐 수밖에 없었고 위컴의 개인사 부분은 그가 직접 말해준 내용과 아주 똑같아 크게 놀라기도 했다. 그렇게 그 대목을 읽는 내내 그녀의 감정은 훨씬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고 설명하기 더욱 힘든 상태가 되었다. 충격과 불안에 더해 공포감까지 그녀를 짓눌렀다. 전부 다 철저히 믿고 싶지 않아서 거듭 거짓말일 거야. 그럴 리 없어. 가장 역겨운 거짓말임에 틀림없어. 라고 외쳐댔다. 그렇게 편지를 끝까지 다 읽고 났을 때 마지막 한두 면의 내용은 거의 기억나지 않았지만 서둘러 편지를 치운 뒤 두 번 다시 읽어보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이와 같이 냉정을 잃은 그녀는 생각이 갈피를 못 잡고 계속 걷기만 했다. 그렇지만 걷는 것도 효과가 없었다. 잠시 후 다시 편지를 펼쳐들고 최대한 정신을 가다듬은 뒤 창피하지만 위컴에 대해 언급된 모든 내용을 다시 읽어봤다. 그때쯤에는 감정도 추슬러서 모든 문장의 뜻을 자세히 따져볼 수 있었다. 위컴과 펜벌리 가문의 인연을 설명한 부분은 그가 직접 들려준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돌아가신 다하시 씨가 베푼 친절 또한 전에는 그 정도일 줄 몰랐다는 점만 빼면 위컴이 말한 내용과 같았다. 거기까지는 두 사람의 설명이 일치했다. 하지만 유언장 부분은 두 사람의 이야기가 크게 달랐다. 위컴이 들려준 성직 이야기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던 터라 그가 했던 말을 떠올려보자 둘 중 한 사람이 역겨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잠깐이나마 자신의 소망이 그릇되지 않았다며 우쭐해했다. 하지만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서 위컴이 목사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그 대가로 3,000파운드라는 거금을 받았다는 내용과 곧바로 이어지는 자세한 이야기를 읽고 또 읽자
또다시 망설여질 수밖에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편지를 내려놓고 공명정대한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찬찬히 따져보고 각 주장의 신빙성을 검토해봤지만 허사였다. 양측 모두에게 서로의 주장은 독단에 지나지 않았다. 그녀는 편지를 다시 읽었다. 하지만 한 줄씩 읽어나갈 때마다 어떻게 짜맞추더라도 다시의 행동이 무자비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 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전혀 죄가 없다는 쪽으로 관점이 바뀔 수 있다는 것만 더욱 명백해질 뿐이었다. 다하시가 위컴이 사치스럽다고 방탕하게 살았다고 거리낌 없이 비난한 대목은 특히 충격적이었다. 엘리자베스 입장에서는 부당한 비난이라는 증거를 댈 수 없었기에 더욱 충격이 컸다. 위컴이 부대에 입대하기 전 상황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저 조금 안면이 있던 젊은이를 런던에서 우연히 다시 만난 뒤 그의 권유로 그 부대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들은 내용의 전부였다. 그의 과거 생활에 대해서는 그가 직접 말한 이야기 외에는 하트퍼드셔에 알려진 게 없었다. 그의 본색이 어떤지 마음만 먹으면 알아볼 수 있었지만 엘리자베스는 그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 위컴의 얼굴 생김새와 목소리, 태도만 보고 곧장 온갖 미덕을 지닌 사람으로 단정해버렸던 것이다. 그녀는 다하시의 공격에서 그를 구해줄 수 있을 만한 선행의 사례나 성실하거나 인정 깊은 특성이 드러났던 일들을 떠올려 보려 했다. 아니면 적어도 다하시가 수년간 지속된 나태와 비행이라고 말한 그의 행실을 뜻하지 않은 실수로 면죄해줄 만한 탁월한 미덕이 있는지 생각해내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런 사례는 단 한 가지도 떠오르지 않았다. 위컴의 매력 넘치는 태도와 말솜씨는 바로 눈앞에 그가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지만 지역 사람들의 막연한 칭찬이나 그의 사교적인 성격 덕분에 전우들 사이에서 호감을 산 것 외에는 어떤 실질적인 미덕도 생각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그 부분에서 읽기를 멈추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읽어 내려갔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가 계획적으로 다하시 양에게 접근했다는 다음 내용은 바로 어제 아침에 피츠 윌리엄 대령과 나눈 이야기와 어느 정도 일치한 데다 편지 끝머리에 자세한 모든 내용의 진실 여부는 피츠 윌리엄 대령에게 확인해보라고 적혀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앞서 피츠 윌리엄 대령이 가까이서 사촌 여동생의 모든 일에 관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의 성품에 관해서라면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잠시나마 그에게 정말 물어볼까도 생각해봤지만 그랬다가는 얼마나 어색할까 싶어 꾹 참았다. 결국 다하시에게 사촌이 확증해 주리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그와 같이 과감한 제안을 할 리 없다는 판단에 이르자 그런 생각이 싹 사라져버렸다. 엘리자베스는 필립스 이모부 집에서 위컴과 처음으로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나눴던 대화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가 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했다. 그녀는 그제야 처음 만난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온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 전에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는지 의아했다. 그는 야비하게도 주제넘게 나섰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다. 위컴이 다하시를 만나는 게 전혀 두렵지 않았다면서 다하시가 그 지역을 떠나면 몰라도 자신은 꿋꿋하게 버틸 거라며 자랑하던 모습도 떠올랐다. 그러나 그는 바로 그 다음 주에 열린 네더필드 무도회에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그는 네더필드 가족이 그 지역을 떠날 때까진 오직 그녀에게만 자신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들이 떠나고 나자 동네방네 그의 이야기가 입에 오르내렸다. 아울러 당시에도 그는 돌아가신 다하시 씨를 존경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분 아들의 실체를 폭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조금도 주저하거나 꺼려하지 않고 다하시의 인격을 깎아내렸다. 그제야 위컴과 관련된 모든 일이 얼마나 다르게 보이던지. 지금 생각해보니 가증스럽게도 그가 킹 양에게 보인 관심도 순전히 돈 때문이었다. 킹 양의 재산이 평범한 수준이라는 사실도 더 이상 그를 욕심없는 사람으로 포장해주지 못하고 그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그의 열망만 증명해줄 뿐이었다. 이제는 엘리자베스에게 보인 그의 행동들도 곱게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재산이 많은 줄로 잘못 알았든지 아니면 그녀가 경솔하게 내보였다고 할 만한 호감을 부추겨 자신의 허영심을 채웠던 것이다. 어떻게든 위컴을 옹호해보려는 노력은 점점 힘을 잃어갔다. 그에 반해 다하시를 옹호할 마음이 커지면서 오래전에 제인이 빅리에게 위컴의 일을 물었을 때 다하신 잘못한 게 없다고 단언했던 사실이 떠올랐다. 그의 태도가 오만하고 쌀쌀맞아서 그렇지 둘이 알고 지내는 기간 동안 파렴치하거나 부당한 모습은 물론이고 불경하거나 부도덕한 습성은 전혀 본 적이 없었다. 물론 그를 알고 지냈다고 해봐야 최근에 와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그의 행동거지를 잘 알게 되었지만 말이다. 다하시의 친인척들도 그를 존경하고 귀히 여기는 데다 위컴마저도 그가 훌륭한 오빠라고 인정했으며 그가 애정을 듬뿍 담아 여동생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그에게도 어느 정도 상냥한 감정이 있다는 게 증명된 셈이었다. 다하시가 위컴이 말한 대로 그렇게 비열하게 온갖 부당한 짓을 했다면 세상 사람들이 모를 리 없었다. 또한 빅리 씨처럼 착한 사람이 그런 짓을 저지른 사람과 우정을 나눌 리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점점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워졌다. 다하시를 생각하든 위컴을 떠올리든 자신이 무지하고 편파적이며 편견에 사로잡혔고 어리석었다는 자책밖에 들지 않았다. 어쩜 그렇게 덜 떨어지게 굴었을까? 그녀는 탄식했다. 분별력이 뛰어나다고 자부했던 내가, 능력자라고 잘난 척했던 내가, 마음이 넓고 솔직한 언니를 툭 하면 무시하고 남들을 쓸데없이 의심하면서 허영심을 채웠던 내가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됐다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그렇지만 10번 100번 부끄러워해야 하는 게 마땅하지. 사랑에 빠졌대도 이렇게까지 볼썽사납게 눈이 멀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나는 사랑이 아니라 허영심 때문에 바보짓을 한 거야. 처음 만났을 때 한 사람은 날 좋아한다며 기뻐하고 다른 한 사람은 날 무시한다며 화가 났던 거야. 그래서 두 사람이 관련된 일을 접했을 때 편견과 무지에 빠져 이성을 몰아냈던 거야. 이 순간까지도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거야. 엘리자베스는 자신으로 시작해서 제인을 생각하다가 이어 빅리를 생각해 보았다. 그러자 곧바로 이 문제에서만큼은 다하시의 설명이 매우 불충분해 보였다는 사실이 기억났다. 그래서 그녀는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다. 찬찬히 다시 읽어보니 첫 번째 읽었을 때와 크게 달랐다. 위컴의 일에서도 그의 주장을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문제에서도 어떻게 그의 주장을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다하시는 언니도 빅리 씨를 사랑하는 줄은 전혀 몰랐다고 털어놓았다. 그 대목을 읽자 샬럿이 항상 했던 말이 떠올랐다. 엘리자베스도 다하시가 언니에 대해 했던 말을 부인할 수 없었다. 자신이 생각해도 언니의 감정은 열렬하긴 했지만 거의 드러나지 않은 데다 언니의 인상이나 태도는 언제나 상냥하기에 진지한 감정과 연결시키기 어려울 때가 많았다. 엘리자베스는 가족들을 언급한 내용을 읽을 때는 무척 굴욕스러웠지만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자 극도로 수치스러웠다. 정당한 비난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부인할 수도 없었다. 다하시가 특별히 언급한 네더필드 무도회에서 있었던 일, 그에 대한 반감을 재차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던 그날의 일에 대해서는 다하시보다 엘리자베스가 더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었다. 자신과 제인 언니를 칭찬하는 대목을 읽을 때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위로가 되긴 했다. 하지만 나머지 가족들이 자초한 수치심까지 달래줄 순 없었다. 제인이 낙담하게 된 게 사실상 가장 가까운 가족들 탓이며 그런 가족들의 부적절한 행실이 자신과 언니의 평판에 얼마나 큰 해를 입히는지를 생각하니 전에 없이 맥이 탁 풀렸다. 온갖 생각에 젖어 2시간 동안 숲길을 거닐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되짚어보고 이런저런 가능성들을 따져보며 너무나 갑작스러우면서도 중대한 변화를 최대한 받아들여 보려고 애썼다. 그러다가 지치기도 하고 밖에 너무 오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 마침내 집으로 돌아갔다.
엘리자베스는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평소처럼 쾌활해 보이고 싶었고 대화에 방해가 될 복잡한 생각들을 억눌러야겠다고 다짐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녀가 없는 동안 로징스의 두 신사가 각자 따로 찾아왔었다고 말해주었다. 다하시는 작별 인사를 전하기 위해 잠시만 머물다 돌아갔지만 피츠 윌리엄 대령은 그녀가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거의 1시간이나 앉아 있었는데 당장이라도 그녀를 찾으러 나갈 기세였다고 했다. 엘리자베스는 그를 만나지 못해 안타까운 척할 수밖에 없었지만 속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피츠 윌리엄 대령에겐 더 이상 관심이 없었다. 엘리자베스의 머릿속은 온통 다하시의 편지 생각뿐이었다.